김민재는 20살이 되던 해 봄, 입대 통지서를 받아 들고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정윤식 장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손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몸무게는 55kg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재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 몸 상태로는. 정 장군의 말을 민재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아버지도 군대 다녀오셨고 할아버지도 평생 군인이셨잖아요. 저만 빠질 순 없어요. 그날 밤 정 장군은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아들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민재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죠. 천식과 저혈당으로 병원을 드나들던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해 책만 읽던 중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도 여전히 약골이었던 민재였습니다. 정 장군은 몰래 국방부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손자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이번만큼은 스스로 해내고 싶었죠. 결국 정 장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입대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 장군은 평소보다 많은 반찬을 준비했지만 민재는 몇 숟가락 먹지 못했죠.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무사히 돌아올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튿날 아침, 민재는 53기동대대에 배치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장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53기동대대는 군 내에서도 악명 높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고 정 장군은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53기동대대에 도착한 민재의 첫인상은 절망이었습니다. 부대 정문부터 삭막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신병교육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죠. 중대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민재는 한 명의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오성빈이었죠. 새로운 놈이구나. 이름이 뭐야? 오성빈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몸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아, 그래? 여기선 내가 왕이야. 알겠지? 오성빈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의 마른 체구와 창백한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완벽한 괴롭힘 대상이었죠. 그날 저녁 소대장 강우진이 신병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강우진은 40대 중반의 중이었는데 겉보기엔 모범적인 간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민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기는 신병교육대가 아니야. 선임들 말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 마.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거든. 강우진은 오성빈을 흘끗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묵시적인 허가였죠. 오성빈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재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세면도구 정리가 잘못되었다며 모든 걸 뒤섞어 놓았죠. 민재는 밤늦게까지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훈련 시간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오성빈은 민재에게만 유독 높은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다른 이병들이 1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때 민재는 20개를 해야 했습니다. 체력이 딸리는 민재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었죠. 식사 시간조차 편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앉으려는 자리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일부러 늦게 오게 해서 밥을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의 몸무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죠.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오성빈은 민재를 부를 때마다 병신, 쓰레기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점점 자존감이 무너져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민재에게 유일한 위안은 같은 기수로 들어온 정도윤이었습니다. 정도윤은 민재보다 체격이 좋았지만 어딘지 움츠러든 모습이 눈에 띄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도윤이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그냥 참아. 괜히 맞서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정도윤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정도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사실 정도윤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부대에서 선임에게 당했던 일들이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 있었죠.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창피했거든요. 결국 혼자 견뎌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정도윤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면서 늘 당당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 가르침을 비웃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성빈이 민재의 사물함을 뒤지다가 부모님 사진과 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민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들이었죠. 이게 뭐야? 할아버지 편지. 오성빈이 비웃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민재는 할아버지가 그립구나.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오성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부모님이지. 근데 왜 없어? 버림받았나? 그만해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성빈은 더욱 악랄하게 웃으며 사진과 편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다른 선임들이 붙잡았죠. 민재는 무력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면서 오열했죠. 부모님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도윤은 그런 민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민재 곁에서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죠. 원래도 말은 최고였는데 더욱 앙상해졌습니다. 정도윤은 걱정이 되어 민재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민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민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잃었죠.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정도윤이 급히 의무관을 불렀지만 의무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쇼하네. 요즘 신병들이 다 이래. 의무관은 민재의 맥박도 제대로 재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소대장 강우진도 마찬가지였죠.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좀 더 굴려야겠어.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눈앞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도윤만이 민재를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도윤은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야, 의무대에 가자. 너 정말 아픈 것 같아.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 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재는 간신히 공중전화 부스까지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할아버지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재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민재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오열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괴롭힘 당한 이야기, 아픈데도 방치당한 이야기, 부모님 사진이 찢어진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윤식 장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울음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자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손자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민재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정 장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헌병대와 감찰과의 연락을 취했죠. 30년 군 생활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 53 기동대대 상공의 헬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죠. 당직 부사관이 급히 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장성이 줄타고 내려왔습니다. 정윤식 장군이었죠.
그의 뒤를 이어 헌병대원들과 감찰관들이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정 장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냉혹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있는 곳이 맞나? 정 장군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죠. 당직 부사관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뛰어나왔고 강우진 소대장도 부랴부랴 나타났죠. 하지만 정 장군은 그들의 인사말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어디 있나? 그게 막사에서 휴식 중입니다. 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정 장군의 명성은 군 내에서도 유명했으니까요. 막사로 향하는 길에 정 장군은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병영 기록을 확보하고 CCTV 영상도 전부 가져와라.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격리 조사하겠습니다. 오성빈은 정 장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이 이미 막사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죠.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었거든요. 정도윤이 급히 민재를 부축했죠. 민재야, 내 할아버지가 오셨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온 것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막사 문이 열리고 정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정 장군은 민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주 만에 본 손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생기 없는 표정까지. 이건 단순한 군대 생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갔습니다. 강우진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 장군은 손을 들어 막았죠. 지금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 관련자는 모두 별도 격리하고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성빈과 다른 선임들이 하나씩 끌려나갔고 강우진도 조사실로 이송되었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6장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헌병대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병영 생활 기록부터 의무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죠. 감찰관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관련자들을 개별 조사했습니다. 오성빈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저는 그냥 선임으로서 후임을 지도한 것뿐입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은 그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재의 이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사진을 찍는 장면, 훈련 중 유독 민재에게만 가혹하게 굴던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강우진 소대장의 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의무 기록을 들이밀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민재가 쓰러졌을 때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신병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군요. 이것도 몰라서 쓴 겁니까? 강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재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축소 보고했던 것이죠. 상부에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정도윤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찰관 앞에 앉은 정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무서우면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감찰관의 따뜻한 말에 정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전 부대에서요. 그때는 말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창피했거든요. 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를 보면서 예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겁쟁이였어요.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오성빈이 민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강우진이 어떻게 묵인했는지 모든 걸 상세히 털어놓았죠. 정도윤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죠. 집단 고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오성빈이 민재 사진을 찍는 거. 강우진 소대장이 민재가 아픈데도 꾀병이라고 했어요. 의무관도 제대로 진료 안 해줬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정 장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방임이었거든요. 간부들이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죠.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간부들의 의도적 방임, 그리고 상부 보고 조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 장군은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이 모든 관련자들을 군사법원에 회부하겠습니다. 7장. 민재는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눈치를 살폈죠. 정 장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목은 너무 가늘어져서 수액관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창피하시죠?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정 장군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재야, 부끄러운 건 나다. 내가 아니라. 정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무능했다. 민재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강했던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팠죠. 한편 군 본부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윤식 장군의 손자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평소 정 장군을 견제하려던 일부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그를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정 장군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손자 하나 때문에 헌병대까지 동원하는 게 적절했나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53기동대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났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던 것이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의 손자도 피해 못 본 군대 가혹행위, 조직적 방임의 실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 장군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군 내부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 장군은 국방부 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53기동대대 사건에 대한 종합보고서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외의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역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남은 힘을 쏟겠습니다. 정 장군의 전역 신청 소식은 군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직 정년도 남아 있었고 삼성 장군으로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손자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의 군 생활이 끝나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정 장군은 오히려 후련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밤 정 장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손자를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거든요. 강우진과 오성빈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모두 군사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강우진은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죠. 오성빈은 가혹행위와 모독죄로 영창에 수감된 후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53기동대대는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중대장부터 말단 간부까지 대부분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지휘체계가 구축되었죠. 정 장군이 제안한 개혁안들이 하나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증언한 후부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른 후임병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재는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새로운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선후임 관계도 건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재는 훈련소 조교로 자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소한 훈련병 중에 민재와 비슷한 체형의 이병이 있었습니다. 김태우라는 19살 청년이었는데 허약한 체질의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다른 훈련병들이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김태우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우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린 가족이야. 김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조교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약했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민재는 김태호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 뒤처지면 함께 도와주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선후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했죠. 정 장군은 전역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재가 휴가를 나오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곤 했죠. 할아버지, 요즘 훈련소에서 일하는 게 정말 보람차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정 장군은 그런 손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민재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해질 무렵 훈련소 운동장에서 민재는 훈련병들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늘을 바라보며 민재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저도 모두 행복해요. 카메라는 노을진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며 민재와 훈련병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희망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